네,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어서 이제 19년도에 시험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관한 설명 1번 보죠.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주의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걸 묻는데 이것도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나 뭐 이런 거 관련 이제 청구권 규율들이 나오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건 좀 빈출 분야인데 상호주의 규정 유무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일단 상호 보증주의, 이제는 이제 상호 협조주의라고 하는데 이 상호주의가 이 청구권 규율이 이제 3법이 있거든요.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국배법이나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규정하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뭐 보호법 줄이죠. 보호법. 여기에는 상호주의 규정이 명시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사보상을 규율하는 형사보상법, 즉 보상법에서는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즉 보호법의 내용은 그 사회보장적인 색채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범죄 주의를 다 이제 관리해내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해 때문에 결국 이제 상호주의 규정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보상 이런 것들은 이제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거든요. 억울한 구금의 보상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인도주의적 관점이에요. 인도주의적 관점 같은 것들이 이미 그 보상의 요건 면에서 제도의 취지 면에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이 인도주의적 관점을 이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상호주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외국인도 제한 없이 이제 보상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분을 묻고 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틀렸고요. 법 문헌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해설로 가시면 생명신체의 피해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적 피해나 이런 것들은 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억울한 인신 피해의 인도적인 그 재정적인 구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내용들은 억울한 인신 피해의 국가 재정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사회적 구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직업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신 피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생명 신체 외에 재산상 피해는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차원의 구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호주의 이런 규정으로 이제 투영돼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구조대상 범죄 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자, 틀렸는데 첫 줄 뒤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 모든 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해설로 가보시면 첫 줄 뒤 보세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국적기나 이런 국적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만 구조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넓은 취지로 보면은 결국 이제 이걸 속지주의, 넓게는 이제 속지주의 관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권역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구조를 해주고요. 그 외의 것들은 구조를 하지 않아요. 자, 다음 4번으로 하면 이것도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그 사회보장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의 발생을 한 날로부터 3년, 실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지로까지 나오는 것들은 좀 생소해요. 생소한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분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정당해산 심판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1. 헌재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재판관 6명. 해설에 가면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는데요. 6명의 정족수를 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외우셔야 되죠. 예, 요걸 이제 6탄정변 위인에서 외우는데요. 6탄으로 정변에 성공한 위인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의체의 정족수는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어떤 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의체의 과반수라고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게 통례인데 지금 6인이라는 걸 좀 계산해 보면 헌재 재판관 정수는 총 9인이에요. 그래서 9인 중에 6인이란 말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전체가 다 전원이 다 참여한 걸 전제로 할 때 3분의 2에 이제 육박하는 아주 가중된 정족수예요. 이런 이제 가중 정족수를 요구하는 취지가 자, 이런 결정 유형들이 보면 다 현상 변경을 초래하는 이런 유형들이거든요. 현상 변경을 초래하는 결정 유형들이기 때문에 현상을 그냥 유지하고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경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성 요청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변경 유형의 신중성 강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조심하실 게 나중에 이제 판례 또 좋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 판례 변경 정족수 유기는 이제 헌법에 없고요.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 변경 정족수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헌법 개정까지 하지 않아도 법률 개정만으로 헌재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손쉽게 개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이 아니라 헌재법에 명시된 것이다. 법률에 명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용 결정요.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6인이 요구되는데 다만 조심하실 게 권한쟁의의 인용 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이 없어요. 권한쟁의는 그 성격이 포괄적 확인 소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적 의미, 이미 존재하는 권한분쟁 체계를 확인해주는, 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현상을 변경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변경을 초래한 유형에서의 신중성 강화를 위해서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소가 없는 것들이 이제 빠져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죠.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대체 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틀렸고 해설하시면 첫 줄에 바로 나옵니다. 유사 강령이 금지되고 동일 명칭이 금지됩니다. 유사한 명칭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통합진보당이 얼마 전에 이제 해산됐죠. 그래서 뭐 통합이다, 진보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이제 정당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똑같은 명칭은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똑같은 명칭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 이 전체 이제 유사강령이나 동일 명칭을 금지하는 취지는 다 이제 정당 이념의 징표들을 청산함으로써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 이념의 징표 청산이다. 자, 그다음 3번 문제로 가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나눴는데 우리 헌재는 나누지 않습니다.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라면 모두 상실된다는 게 우리 판시예요. 해설로 가시면은 자, 일단 체크할 게 있습니다. 두 줄 보십시오. 정당 해산 결정의 이제 효과로서 물적 총산, 좀 전에 봤던 뭐 명칭 사용 금지나 이런 물적 총산 말고 인적 총산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의원직 상실의 분야인데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둘 보시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적 청산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 헌재는 자, 뒤에 보세요. 따라서 위원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위원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서 판단돼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위원정당 해산 제도가 마련된 취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정치 영역에서 배제하자. 예, 이런 이제 헌법 수호, 이런 의미가 결국은 이제 투영될 수 있는 모든 것에 효과가 미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 볼드된 데 가보세요.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신분 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출 방식을 불문하고 국회의원이라면 모두 나가라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선출 방식을 불문하고 국회의원직은 모두 상실됩니다.
불문 국회 지방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뭐 아직 뭐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례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방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그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원들만큼은 싸그리 없어져야지 정당 예산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죠. 정부가 정당 예산 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소권의 남용 이런 것들의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예산 심판 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여기에 통일당 사건에서의 그 절차 요건, 그 거의 유일한 이제 그 내부 절차 요건의 이제 탐지인데 첫 줄 뒤에 다시 봅니다.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해외 순방 체크해 보시죠.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학계에서 예전부터 해외 순방이 사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가? 지금 물론 이제 고리는 아니죠. 고리라는 것이 이제 그 아예 그 대통령이 그 담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리라고 하고요. 그 직무를 담당할 수는 이제 있지만 현실적으로 담당하기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 순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고냐? 요즘 같은 이제 국제화 시대와 뭐 세계 1호나 전자 매체화 시대에서 전자적으로 결제하고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걸 뭐 사고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재 판례는 사고 사유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해설로 가봅니다. 4번. 자 일단 두 줄 볼까요?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이던 때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예산 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무총리가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절차를 준수한 것인가 이것들이 문제됐는데 네 줄 가보십시오. 정부지법에 의하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즉합니다. 우리 현재는 해외 순방을 사고로 봤어요. 그러므로 위 국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사유를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하나 더 문제된 게 차관급의 이제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또 우리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관 회의가 이제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이제 밑에 차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차관 회의를 이제 별도로 이제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법에 따르면 그 차관 회의가 이제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현행법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차관 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 현황이 긴급한 사정의 요건 이런 걸 충족하는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볼드 보십시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피청구인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 긴급한 데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차관 회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긴급한 경우에 예외가 있거든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근데 그 예외 충족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했다 보기 힘들다면은 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실제 판단을 들어가서 통진단 해상 결정까지 내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결론 전국적인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역으로 추론을 해도 4번 같은 지문들은 이제 맞춰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들어갔다는 거. 자, 11번 문제로 가죠. 국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법률에서 300인으로 구체화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은 그 해설에 쳐주보시면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 하한의 법률 위임 규정 이걸 외우셔야 돼요. 200명 하한의 법률 위임 조항. 그래서 직접 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200명 하한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현행공선법은 이제 300명으로 확정을 했고, 자 그다음 2번으로 갑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5조를 묻고 있는데 일단 조문 체계 자체에서 잘못됐습니다. 해설의 첫 줄 뒤에 보시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두 문자로 막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5조의 면책특권, 그리고 대통령의 또 불수특권이 그 84조의 헌법 84조의 이제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이제 요건 사항들을 대조하
의무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문자로 외워서 이제 정리하는데 이번 시간에 제시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명문 조항에 반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해석상 국회 내에서의 책임은 진다라는 게 이제 통설적인 해석이에요. 자, 3번 해설로 갑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네, 맞고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네 가지를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판례를 이해할 때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문 헌법 조문의 문제로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청렴 의무. 그다음에 국익우선 의무. 이권 불개입 내지는 지위남용 금지 의무. 마지막으로 겸직 금지. 네, 요 네 가지가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것입니다. 헌법 명시. 그의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무는 이제 다 이제 법률 이하 하위 규모에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의 이제 의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위의 이제 위헌 소원 제기나 이런 과정에서 뭐 자기 의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뭐 행위를 규제하는 이런 어떤 각종 입법에 대해서 그 의무를 이제 구현한 것인가 의무 구현에 위반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일단 두 문자로 청국 이직 해서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원이 청나라로 이직하면 안 된다. 뭐 청국 이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1회 집회되며 맞습니다. 임시회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됩니다. 4분의 1입니다.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그 국회 그 의사 개최를 요구하는 정수는 일반적으로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제 국회의 회의를 요구하는 단계, 실제로 이제 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의 정족수가 따로 있지만 그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요구 정족수도 있어요. 회의 적당한 수의 이제 요구가 있을 때만 개최한다. 이런 의미에서 요구 정족수가 있는데 그런 회의 개최를 위한 요구 정수는 일반적으로 4분의 1입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그냥 조문상이니까 넘기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지엽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의 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거는 이제 좀 새로운 기출 같은데요. 해설로 가볼까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 필수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국정의 기본계획, 정부의 일반 정책. 자, 이게 대통령의 지위하고 결부돼요.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 전체의 으뜸이자 그 다음에 행정부 내에 수반 또 으뜸이죠. 그래서 행정권의 으뜸이다. 자, 행정 수반이에요. 자, 이 지위를 이제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하는 일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통제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의 가장 근원적 지위에 관련된 심의사항들이 1호부터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근본 정책, 국가 원수로서 그다음에 행정 수반으로서의 이제 근본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시 해설 보세요. 국정의 기본계획 이게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근본 정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부의 일반 정책 이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책 사안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어떤 밑바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통지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로서 자 2번에 보시면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이게 이제 국정의 기본 계획 예로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최고 필수 심의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임의적인 자문기구예요. 임의적. 그래서 자문기관 중에 필수적인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원래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죠.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 고른 것은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니은 바로 보여야 됩니다. 예. 감사원은 우리 헌법에서 직접 그 자율입법권, 즉 규칙 제정권이나 이런 이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율입법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감사원법에서 비로소 명시하고 있어요. 즉 하위법에서 두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일반적으로 다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예. 자, 보십시오. 헌법상 이제 독립기구라고 칭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 헌법상 독립기구는 일반적으로 헌법에서부터 독립기구의 면모, 즉 자율입법권이 명시되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구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자율입법권이 명시되고 있어요. 자치입법권, 그죠? 이게 이제 속성이에요, 속성. 예. 자율입법권이 있어야 독립기구다라는 이제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기구다라면 그걸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율입법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로 독립기구를 한다면 뭐 국회, 지방자치단체, 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이런 이제 독립기관들에게 다 이제 자율권들이 헌법이 직접 명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분석 사항들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게 있죠. 그래서 독립기구라고 이해되면서도 헌법에 자율법권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은 그 속성이 상당히 이중적인데요.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예, 대통령 기구인데 기능상으로는 독립기구로 명시되고 있어요. 자, 이 조직상 대통령 직속 기구 이게 이제 헌법 직접 이제 명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헌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라는 이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규율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조직법적 이제 주소를 이제 부여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뒀을 뿐이지 대통령의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체제로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제 감사원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어떤 그 통제 기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통제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을 통제하는 기구니까 대통령의 영역에 이제 주소를 두고는 있더라도 기능은 독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누구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 면에서는 이제 독립기구로 감사원법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립기구로서의 속성하면은 이제 자율입법권이죠. 그래서 이 자율입법권도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만 잘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사항들을 좀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자, 살아있는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이 50포인트입니다. 예, 저기처럼 묻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한정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져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체크 포인트가 괄호 보세요. 두 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즉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체계이면은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줄 뒤에 결합하여 체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래서 사자, 돌아가신 분들의 뭐 정보 이런 것들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의 정보만으로 어떤 고유한 어떤 인식 체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당사를 인식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보 체계라면은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이제 대상입니다. 2번, 3번은 아주 일반적인 그냥 조문 반영이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겠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신 판례죠. 자,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 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 문제됐던 사건인데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제 그 요양급여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건보에 요청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병원을 다니고 이런 이제 추적. 그 행적을 추적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각종 이제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서 지금 수사망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고 하는 그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 바로 이제 뭐 엊그저께 병원에 들른 적이 어느 병원에 들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다면은 그것들을 이제 추적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포괄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근데 딱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아니라 너무 포괄적인 정보들이 오가는 바람에 위헌 판단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를 이제 요양급여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민감 정보이며 거기다가 세 줄 대조해 보시면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정보가 오갔기 때문에 전달됐기 때문에 위헌 나왔어요. 해설로 내려가시면 볼드 보십시오. 자, 이 사건 요양급여 정보 체크해 볼까요? 요양급여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건 제공 행위에 의해서 제공된 청구인들의 2년 내지 3년 동안 수년간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전달됐어요. 자, 이런 정보들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도 해당한다. 민감정보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민감정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정보들보다 더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것들을 표현할 때 민감정보라고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현재 판례에서도 보면 민감정보 보면은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설치들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 수년간의 포괄적인 요양급여 내용들은 요양급여 사항 전부를 이제 조합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민감한 어떤 질병명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정보체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럼 이제 보호 정도가 강화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수사에 꼭 필요한 직근 일에 좀 수사와 관련된 직근 일에 어떤 몇 차례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이런 수년간의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정보가 오갔다는 것이 이제 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줄 뒤에 보시면 서울 용산경찰서에게 제공된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 정보는 2년 내지 3년 동안 이게 이제 너무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수사 목적에 직결되지 않는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과도하다라는 이제 과잉 침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위헌입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가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국제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요. 자, 첫째, 1번.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네, 조문상 그 자체인데 1번 해설에 일단 내려가 보십시오. 조문에 바로 있는 내용인데 일단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국적의 취득은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 이런 이제 사유들이 따로 규율되고 있어요. 자, 선천적인 취득 사유가 출생이죠. 출생에 의한 취득이고 후천적인 취득 사유가 나중에 지문으로 나오는데 인지, 귀화, 국적 회복 그리고 이제 국적 회복이나 귀화에 수반되는 수반 취득. 미성년 자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보호 교양이 좀 이제 필요한 당사자들이 수반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이제 또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출생에 의한 취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속인주의가 적용돼요. 혈통주의,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일 것 이런 혈통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속인주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 계통만 전제로 해서 이제 그 국적을 부여하다가 그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제 위헌 판단이 있고 나서 이제 엄마 계통, 어머니 계통의 이제 그 혈통도 고려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평등화되었어요. 자, 그래서 부모 양계 혈통을 고려하는 속인주의. 어쨌든 속이란 말이 이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을 가지고 따진다. 자,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가미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 속지주의 가미. 자, 출생지, 혈통이 아니라 이제 출생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규율하는 조항도 아주 보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게 1번 해설에 가면 두 줄 뒤입니다. 앞쪽의 내용들이 다 이제 속인주의 내용들이고 두 줄 뒤 보세요. 두 줄 중간부터 보십시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기 두 줄 뒤에 적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예, 여기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출생인주의가 이제 가미된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 더 보죠. 2번 해설로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버려진 아이죠. 버려진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출생지 추정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아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 기아.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걸로 이제 추정하거든요. 이건 이제 속지주의에 대한 이제 보완 규정이에요. 그래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그 1번의 두 줄 뒤, 그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또 규정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조문들이 연결이 가능해야 돼요. 연결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게 다 이제 지문으로 나왔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이제 2번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주 순하게 나왔는데 이게 또 오지로 나오면은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뭐 입증 정도가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는 오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출생지를 추정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써져 있죠. 보통은 뭐 우리가 인귀, 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예, 인기를 되찾는다 이런 식으로. 4번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자, 아까 우리 출생지주의 관련해서 이미 읽었던 조항인데 4번 해설로 다시 갑니다. 자, 4번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모두 국적이 없을 때만 출생주의가 가미되거든요. 자, 모두 체크하죠.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는 기준을 잡아내기 힘든 이런 당사자일 때 출생지를 가지고 이제 보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조항책인데 모두가 요건이에요. 모두 기준이 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뒤져보시면 따라서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국적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쪽은 국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의 기준으로 해서 국적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16번. 주거의 자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헌법 제16조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의 자유의 내용을 이제 1번에서 아주 잘 서술했습니다. 주거의 자유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주로 비교하시면서 이제 많이 관념을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네, 일단 뭐 개념이 차이가 나죠. 주거라는 개념은 그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사생활에 정적인 어떤 공간의 평온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정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공간의 보호, 정적인 사생활 공간의 보호. 자, 그러면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를 책정하는 것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자, 요거는 거주지를 책정한다, 거주지를 이제 바꾼다,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동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도 옮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동적인 사생활의 공간 내 보호입니다. 동적 공권. 네, 그래서 그 이제 구성되는 내용들도 이제 저런 측면에서 이제 좀 달라지게 되고. 네, 그래서 설명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죠.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돼야 함을 의미한 것이다. 예외 없이 관철된다? 틀렸어요. 최신 판례죠. 2번 해설로 갑니다. 그 해설의 판상에 잘 나오고 있어요. 조문구조부터 해서 볼드를 바로 보시죠. 헌법 제12조 3항에 가면 12조가 이제 신체의 자유조항이죠. 신체의 자유조항에서 이제 영장주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12조 3항에 이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는 이제 영장 제도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16조에도 가면 영장주의, 즉 주거의 자유에도 영장주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신문 보면 주거 수색이니 뭐 이런 것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거를 수색한다. 뭐 인신을 수색한다. 그런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에서도 신체의 자유처럼 영장주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있는데 다만 여기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은 그런 예외 조항들이 없어요. 12조와 다르게. 그래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조문 문제 대비하십시오. 다음에는 조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수색하고 적기에 그 신병을 확보하고 물증이나 뭐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이제 필요성, 공적 필요성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그 장소에 범죄 입증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자, 개연성 체크합니다. 상당한 가능성을 이제 개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긴급한 체크하죠. 긴급성. 그래서 개연성과 긴급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 예외 체크합니다. 즉 불문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를 우리 현재가 해석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위헌한 사건인데 형소법에 가면, 형사소송법에 가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 시 필요한 경우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 줄 앞에 필요한 경우를 체크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율입니다. 요건인데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지금 우리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예외 요건을 다 포섭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해요. 네, 계속 읽어보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다라고 했어요. 자, 위에 줄 뒤에 긴급 체크합니다. 전체를 이제 대조하면 어때요? 우리 헌재가 제시한 두 가지 누적 요건, 즉 개연성과 플러스 긴급성 그 두 가지 중에 이 필요한 경우라는 이제 요건은 법상의 요건은 개연성 요건을 포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긴급성 요건을 그 필요하다 이런 취지 속에 당연히 내포되고 있는 요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어떤 예외적인 요건을 엄격한 요건을 제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 조항에 따르면. 자, 이제 문제로 또 올라가서 3번은 그냥 헌정사인데 이런 헌정사는 거의 출제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출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 좀 아시면 돼요. 긴급보호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강제 출국이나 이런 강제 처분이 당사자가 숨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숨는 것들을 도주 염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구금이나 구속, 인신 구속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지우는 긴급보호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 긴급보호 절차가 그 실질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춰서 적법하다고 평가되면은 그 주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예, 그 예정돼 있는 예정돼 있는 침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설에 가면 저쪽 오시면 수사 절차상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그 수사 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대응하는 요건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 과정도 일반적인 형사상의 수사 과정과 이런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죠.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인데 뭐 중요한 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첫째,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사고 또 대통령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좀 분석하셔야 되는데 일단 틀렸어요. 예. 1번 해설 보시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부총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제2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대행을 하고요. 그 다음 국무총리, 부총리 모두 사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지명 있으면 지명 당사자 또 지명이 없으면은 이제 그 정부지법 26조에 가면 행정각부 규율이 있는데 그 행정각부의 그 순서 각부로 나열된 순서를 국무위원회에 이제 서열로 봅니다. 그게 이제 법 체제상 그렇게 하게 요 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이게 이제 그 규정된 순서를 그 서열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부 서열 순에 따른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지금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1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거고 요거는 하여튼 어쨌든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부대원, 총원 이런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데 자, 대통령 권한대행. 그 다음에 국무총리 대행. 또 나눠서 대통령 대행은 이제 대통령 바로 다음 사람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에서 헌법에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원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행은 이제 국무총리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먼저 생각하시면 부총리 제도가 있거든요. 제1, 제2 부총리 나눠져 있어요. 그게 아까 그 순서였고, 그래서 부총리가 순서에 따라서 제1순위, 제2순위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대통령의 지명이 이제 따르고요. 대통령의 지명도 없다면 아까 법정위원들, 그래서 이제 행정각부 조항에 정해져 있는 서열상의 위원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어떤 유고가 생기면은 부대원 총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뭐 순서는 위아래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의미론적으로 보면 바로 캐칭되니까요. 자, 이제 또 올라가 봅니다. 2번 국회의장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맞습니다. 지정 부의장. 그다음에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이제 임시의장을 선출해요. 그래서 지정 임시 이런 것들을 잘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 이건 당연히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속 법률이 아니에요. 3번 대법원장의 권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틀렸어요. 대법원장의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입니다. 해설에 가면 있는데 이 선임대법관은 그 지위입니다. 직위. 법상의 직위로서 대법원의 2인자라고 칭해지는데 아주 상당한 실권을 부여받는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인데 그 선임일자가 가장 앞서는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이 됩니다. 그래서 선임 일자순에 따라서 선임대법관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대법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헌재 수상의 이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그래서 이제 규칙이 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고 보통 기출 문제들을 보면 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대법원장 대하고 섞어가지고 뭐 선임 헌법재판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지문을 많이 형성을 하고 뭐 그랬는데 요번에는 규칙의 내용을 아주 또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규칙의 내용, 법률도 아니고 그보다 더 하위법의 내용까지 막 물어보는 것들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우리 규칙에서는 4번 해설 가시면 두 줄 뒤에 보세요. 일시 사고와 그다음에 네 줄 뒤에 권리 내지 상당한 사고, 상당한 일수의 사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규칙 사항들까지 또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그 첫째 줄 뒤의 내용 정도만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대법원처럼 뭐 선임 재판관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헌재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18번으로 가죠. 법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첫째,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보시면. 그러나 국가안보나 뭐 질서 등을 위해서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심리만. 그래서 판결은 반드시 공개 대상으로 명시되고 있고요. 헌법상으로는 판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없고 심리에만 공익적 사유에 의한 비공개 예외가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니 해설로 가보시면 자, 마지막 줄 보세요. 우리 헌법은 심리의 비공개 예외를 명시하고 있을 뿐 판결에 대해서는 비공개 예외를 명시한 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문은 첫 줄 앞에 보시면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되지만 다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결에 대해서 비공개가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다음 2번입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아닙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둘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책정하자면 뭐 재판연구관 이런 직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조직으로서 재판연구관 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들이 모든 그 최고 신급의 어떤 심판들을 대한민국 전역의 심판 사항들을 다 이렇게 담당하기가 힘들어요. 그 소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의 효율을 위해서 그 보조자들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번은 비상계엄과 군사재판 뭐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묻는 건데 일반적으로 오지 출제가 곤란한 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포인트는 그 두 줄 뒤에 있는데요. 비상계엄과 단심제 예외입니다. 비상계엄은 그 비상시국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재판의 단계나 어떤 국가 조직의 운영의 단계를 좀 축소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만큼은 단심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이제 인명을 다룰 때는 단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포인트를 두시고 비상계엄에서는 단심이 가능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단심이 가능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제 체계를 좀 포괄적으로 인식하시기 바라요.
4번 문제로 갑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서 대법원이 관할한다. 선거소청 체크해 보시고 그 줄 맨 앞에 국회의원 선거 틀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선거들을 이제 국정선거라고 하는데 이 소청제도는 지방선거에만 있어요. 그래서 국정선거에는 소청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유형을 크게 국정선거, 지방선거.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선거소청제도는 우리 공선법상 선거소청제도는 지방선거에만 있어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소청제도가 선거소송, 법원에서 다루는 이제 선거에 관한 그 분쟁 해결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청은 뭔가 해설로 가보죠. 자, 5줄 중간입니다. 선거소청이란 지방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상급 선관위에 제기하는 심판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행정조직이 담당하는 행정심판의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체크해보죠. 지방선거 쟁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심 절차입니다. 필수적 행정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방선거의 필수 행정심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취지로 존재하냐면 지방자치 실현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허용되는 보장되는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 사안들은 지역 내에서 먼저 해결을 보는 게 우선이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보장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일단 먼저 해소 여부를 따져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면 이제 국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담당해 주겠다. 이런 이제 지방자치 실현대지는 보장의 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죠.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 국무총리도 아주 일반적으로 출제가 예정돼 있는 분야들입니다. 자, 1번.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출석 요구 및 질문권 이런 건 제도 장치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상의 제도들입니다. 해설로 가시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헌법에 이제 규정되고 있는데 주제줄에 국무총리 대표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국무총리나 뭐 그 결부된 어떤 당사자들, 국무총리 밑에. 자, 그리고 이제 4줄 중간에 대통령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급을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시고 이 국무총리급들은 출석 권한뿐만 아니라 출석의 의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4줄의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권한만 명시하고 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 출석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명시되고 있지 않고 국무총리 이하는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크게 대비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제도가 2군데 있어요. 국무총리 해임 건의제, 그 다음에 국회 해임 건의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에 가시면 이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국회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자신의 제청의 대상이었던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 정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이 되며, 바로 틀렸네요.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네, 행정각부 통할권이 헌법에 이제 명시되고 있는데 86조에.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명을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실행을 할 수는 없군요.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대통령의 지위가 우리 현행법상 국가 원수이자 행정의 수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권의 수반, 으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별개로 행정각부를 뭐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통할 지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할권이 있더라도 이건 이제 보좌의 의미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요거는 이제 총리령 부령 제정의 근거인 95조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문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1번. 장량 감경을 하여도 이런 장량 이런 표현들은 몰라도 돼요. 재량 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법에 가면 법관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어떤 감경 사유들, 명시된 사유들 외에 재량으로 이제 임의 감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임의적인 감경을 법관이 재량껏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해버렸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하려면은 좀 상당한 낮은 수준의 어떤 그 형량이 책정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량감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법정형을 너무 가중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해서 법관 독립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만으로 위헌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첫 줄 뒤에 법관의 양형결정권 체크하시고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대표로 이제 예로 한 2개 정도 들 수 있어요. 기본소에 담겨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소를 통해서 보십시오. 교재를 통해서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가 없고, 지금 1번에 그 나열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 양형결정권 침해는 안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그 뇌물죄 의제, 형법상 뇌물죄를 이제 어떤 다른 그 공무원이 아닌 자들에게 의제시키는 조항을 도입하면서 너무 이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둔다든가 단순 마약 매수 행위를 다른 어떤 목적법들과 구분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가중한다든가 이랬을 때 위헌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의 어떤 징표들이 지문에 주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양형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대입하는 부분이고요. 2번 문제입니다. 법원조익법 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때 이제 그 당해 사건의 의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서 당해 사건에 한해서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지 그 후에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 첫 줄 조문에 당해 사건 표시해 봅니다. 당해 사건. 그리고 마지막 줄 앞에 동종 사건 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당해 사건이라는 의미를 좀 넓게 봐서 동종 유사의 사건 이런 식으로 넓게 볼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 현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넓게 보지 않고 좁게 봐야 돼, 이제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 당사자의 그 문제되고 있는 그 특정 분쟁, 그 분쟁을 1심, 2심, 3심 등 이제 신급을 거치게 될 때, 어쨌든 우리 헌법으로부터 기원해서 우리 법이 신급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급, 상급 이런 급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급을 나눈 취지 때문에 어떤 이제 급이 더 높은 어떤 판단들이 낮은 판단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들이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줄 보시면 신급제도, 즉 급을 나누는 법원의 판단의 급을 효력을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신급제도의 관철을 위해서 상급 판단의 클래스가 더 큰 판단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런 취지일 뿐이지 어떤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제 다른 동종의 유사한 사건에까지도 법규범처럼 구속력을 확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까지 인정하게 되면 이게 판례도 곧 법규범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미계의 어떤 원칙들을 동원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륙법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법으로 인식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판례가 꼭 법인 것처럼 모든 유사 사건들을 다 지배하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3번. 요건 한번 결론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요건 또 단순 조문사항이라서 보지 않겠고요. 아까 재판연구관처럼 대법관이 아닌 법관들을 이제 대법원에 두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이하는 또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게요.